네, 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채, 비유동 부채의 사채의 발행 단계까지는 이제 FAT 1급에서 설명된 내용인데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이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된 내용이 뭐냐? 사채를 발행한 이후의 회계 처리예요. 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우리가 언제까지냐면 사채를 상환한 날까지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인데 다른 것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그것을 상각하는 것. 요게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한번 설명을 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상환 기간 동안에 매 결산 때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의 잔액이 영원히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영원히 되어야 액면 금액하고 장부 금액이 같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만기일이 되는 날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을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와 같이 상각을 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이나 환입을 합니다.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암기사항 하나 나왔네요. 유효 이자율법. 그러니까 우리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어떤 방법으로 상각하느냐 하러 묻게 되면은 유효 이자율법이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자, 유효 이자율은 사채의 액면 금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유효 이자율법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과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과의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이다. 네. 자,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는 게 어떤 상각 방법이냐 하면은요. 자, 유효 이자율법은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하잖아요. 자, 이제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 자,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그러냐면은 발행할 때 유효 이자율은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부 금액에다가 사채 발행할 때의 유효 이자율 곱하여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자 비용하고 또 하나의 이자 비용이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또 하나의 이자 비용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자예요. 근데 그 이자 비용이 금액이 다르겠죠.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하고 두 번째 이자 비용,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 차이만큼을 상각을 하면은 되게끔 돼 있어요. 만기 때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일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자, 어떻게 상각하느냐? 두 가지의 이자 비용이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이자 비용.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건 아직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이자 비용.
자, 첫째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요? 사채의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 예.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이라고 그랬죠? 사채 발행할 때 우리가 할인 발행을 한다 그러면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의 차이만큼을 우리가 할인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할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용된 이자율이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자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채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 것이 하나의 이자 비용이 있고 또 하나의 이자 비용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뒤에 나온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이자 비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이에요. 여기 3번에 있는 현금 이자 비용. 현금 이자 비용이 뭐냐면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입니다.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죠. 현금. 대변의 현금으로 기록되는 이자 비용이에요. 자, 우리가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게 사채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서 주냐면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이건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예요.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 그런데 앞에 있는 요 이자 장부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 요 이자 비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2번에 있는 연간 총 이자 비용 계산,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이에요. 실제로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자 비용, 즉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이 앞에서 언급한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비용입니다. 여기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이자 비용 계산한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2번이 앞에 있는 거, 3번이 뒤에 있는 건데 앞에 있는 게 실제로 회사가 이자 비용이라고 분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하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현금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대별의 현금으로 가는 실제로 지급되는 이자예요. 그 차이를 삼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 차이를 삼각하는 것이니까 그 차이만큼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는 거죠. 만약에 할증 발행한 것이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건전지 좀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삼각을 하는 것인가 그걸 이해했는데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설명한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의 차이만큼씩 삼각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삼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나머지 그 밑에 나머지 내용은 지금 읽어보면 여러분 어려워요. 지금 읽어보시면.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안에 다 함축이 돼 있는데 뭐 공식 이렇게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12%, 가로 열고 유효 이자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네,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같다고 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행할 때 이 유효 이자율이 12%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어떻게 발행했냐면요. 21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고 액면은 10만 원짜리로 발행을 했는데 사채 한 장이 10만 원. 만기가 23년 12월 31일이네요. 그러면 3년이잖아요. 3년. 기간이 만기가 3년인 거예요. 그런데 액면에 표시한 것은 연 10% 이자를 주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 이자율은 연 10%. 그러면 저기 시장 이자율하고 2%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사채를 안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인을 해서 액면가를 10만 원으로 액면은 표시되어 있지만 나중에 돌려줄 때는 10만 원 돌려주지만 돈을 받을 때는 우리가 1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돈을 받고 사채를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 이자를 연 1회씩 지급하기로 했고 12월 31일 날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채를 얼마로 그럼 발행해야 되는가? 그 사채 발행 금액을 95,198원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 사채를 얼마로 발행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출제하지는 않는데 계산하는 원리를 여기서 지금 공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채 발행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내려면은 이 원금 현가 계수와 연금 현가 계수라는 두 가지 계수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견표를 갖고 찾을 수도 있고 공학용 계산기로 이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해서 이 계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계산기로 계산해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금 현가 계수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이는 거고요. 액면가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연금 현가 계수라는 것은 아까 사채의 만기를 3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거기 액면 이자율로 지급을 할 텐데 그 이자를 3번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 3번 지급한 것의 현재 가치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연금 현가계수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용한 이자율은 12%를 적용했어요. 시장 이자율. 이런 이자율을 우리가 유효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금 현가계수나 연금 현가계수에 적용한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원금 현가 계수는 3년 만기로 유효 이자율 12%로 계산하면 0.7188이라는 계수가 나오고요. 연금 현가 계수를 계산해 보는 조건도 3년간 지급할 거고 유효 이자율이 12%라고 해서 계산을 뽑아 보니까 2.4018이라는 계수가 산출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해요. 원금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원금 현가 계수 곱했더니 71,18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71,180원의 의미는 뭐예요? 10만 원이 3년 후에 10만 원을 우리가 주기로 약속한 거죠. 그것의 현재 가치가 71,18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개월 후에는 만 원을 지급하고 만 원은 10만 원의 10%죠. 그 다음에 24개월 후에 또 만 원 지급하고 또 36개월 후에 또 만 원 지급하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10,000원을 지급할 거거든요. 그 10,000원이 12개월 후에 10,000원의 가치, 24개월 후에 10,000원의 가치, 36개월 후에 10,000원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산출할 수 있는 계수가 그게 연금 현가 계수예요.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2.4018을 하게 되면은 이자율 12%였을 때의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하게 되니까 그 30,000원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30,000원의 현재 가치. 자, 원금은 지금 당장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현가 개수라는 걸 계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라는 것은 1년 간격으로 이렇게 1년 간격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달라요. 연금 현가 개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00원 곱하기 2.4018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3년에 걸쳐서 1년 간격으로 지급하는 그 이자의 현재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나와요. 95,198원.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95,198원을 이와 같이 우리가 합리적인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발행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투자자도 그러면 우리가 95,198원에 10만원짜리 사채를 사고 그리고 매년 이자를 10,000원씩 받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12%의 이자율로 이 사채에 투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서로 합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발행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표가 뭐냐? 우리가 이자를 21년도 결산 때 한번 지급할 거고 22년도 결산 때 지급할 거고 23년도 결산 때 이자를 지급할 때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만원하고 액면가가 10만원인데 우리가 95,198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냐면 밑에 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그 차이예요.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21년도 1월 1일 날 사채 발행하는 분계가 이렇게 되죠. 자, 사채 발행하는 분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자,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로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차변에 자, 발행 금액을 95,198원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채권자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95,198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기초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4,802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802원을 이거를 3번에 걸쳐서 상각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에 표가 삼각표. 그 표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21년 기초, 이게 지금 기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부금액입니다. 이게 기초가 기초 장부금액, 사채의 기초 장부금액입니다. 자, 기초 장부금액은 이 처음에 발행금액과 똑같아요. 발행금액과 똑같죠. 자, 거기에다가 위에 그 다음 칸에 보면 유효이자율이 있죠. 유효이자율이 12%, 그걸 곱한 게 유효이자예요. 그래서 95,198원에다가 12%를 곱하면 11,424원이 나옵니다. 네, 11,424원이.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뭐로 한다고 그랬죠?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제가.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 이자.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설명할 때 동그라미 1번이라고 했던 거. 요게 뭐다? 이자 비용입니다. 그랬어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액면 이자가 두 개예요. 여기 지금 유효 이자가 있고 그 옆에 칸에 액면 이자가 있어요. 요 이자는 제가 아까 뭐라고 드렸냐면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입니다. 현금 지급.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되는 이자하고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자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액을 계산하면 1424원이에요. 네, 그 옆에 차액을 계산해 놨습니다. 이만큼씩 빼주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금액이다.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씩 빼준다. 자, 그러면 이자 지급하는 이날 첫 번째 이자 지급은 21년 12월 31일 날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네, 그대로 분계가 됐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자 지급하면서 21년 12월 31일 날 첫 번째 이자를 지급하죠. 그런데 회사는 이자 비용을 얼마로 인식했냐면 요 유효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했어요. 요 이자 비용이 비용 발생,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 대변의 현금, 네, 채권자에게, 네,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10,000원을 지급합니다. 10,000원.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10,000원이에요. 그 차이 1,424원을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서 여기에서 빼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변의 잔액으로 기록했죠. 그걸 대변에다 기입하면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하잖아요. 예, 상각을 한다 이거예요. 줄여나간다. 그러면 1,424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은 늘어요. 이게 기말이라는 게 기말 장부 금액이에요. 1,424원만큼 장부 금액이 늘어가지고 그것이 내년에 기초가 되는 거죠. 22년도 기초하고 똑같아져요. 21년도 기말 장부 금액은.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다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자, 22년도의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이자 12%를 곱하기 하면은 11,595원이 나오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10,000원 똑같고 그 차액은 이만큼이고 이만큼을 상각하면 장부 금액은 다시 증가하고 그 증가한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3차년도에 기초 장부 금액이 가고 거기에다 유효이자 12%를 곱하기 하면은 또 비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이만큼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언제나 같고 이 차액이 1,784원 이거를 상각하고 이걸 상각하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장부 금액이 같아집니다. 장부 금액이 액면가하고 이제 같아졌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만큼씩 상각하는 분계가 아래에 이와 같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도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년 12월 31일도 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 건 어떤 게 왔어요? 유효 이자가 왔죠. 대변의 현금은 어떤 게 갔어요? 예, 똑같아요. 현금은 항상 액면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같은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액은 이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게 기초가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가 대변에 가는 현금은 액면 이자가 그 차액은 다시 상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 여기가 제로가 되죠.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같은 금액이 되니까 요것도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서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같아진다. 마지막에 12월 31일 날은 요 분계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채를 상환하는 분계가 마지막에 하나 있죠. 차변에 사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요게 이제 상환시키는 원금 상환하는 분계예요. 이거는 원금 상환. 위에 세 개는 이자 지급할 때 회계 처리고 마지막 뒤에 맨 마지막에 하나 있는 차변의 사채 10만원, 대변의 현금은 이제 원금을 상환할 때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채 그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대해서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로 나온 것은 제가 문제를 이거 역시 못 봤어요. 이론에서 나옵니다. 네, 이론에서. 자주 나오진 않아요. 네. 1년에 서너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년에 서너 번.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책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이 사채 상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아주 좋게끔 설명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사례는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결산일이 12월 30일이고요. 주식회사 한공의 시장 이자율이 8%다. 아까하고 좀 다른 것은 아까는 12%로 봤는데 이번에는 시장 이자율이 8%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조건은 똑같아요. 조금 전하고. 네. 만기는 3년이고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표시 이자율 10%로 발행할 거예요. 네. 이자 지급도 연 1회씩 매년 12월 31일 날 지급하는 조건이니까 발행 조건은 앞의 사례와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만 지금 발행할 때 8%로 8%였을 때 발행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분계가 되어야 되느냐. 자, 발행 금액을 아까와 같은 원리로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원금 현가 계수에 적용된 유효 이자율은 8%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 거고요. 만기가 3년으로 우리가 원금 현가 계수를 계산하면은 0.7938이 나오는데 거기에 원금 10만 원을 곱하기 하면 현재 가치가 79,380원이 나오고 또 연금 현가 계수도 또 계산을 하죠. 이번에는 유효 이자율을 8%로 해서 3년간 연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연금의 현가 계수가 2.5771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3만 원 곱하기 2.5771을 하게 되면은 25,771원이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이 두 금액을 더하면 105,151원이 나오기 때문에 사채 발행 금액을 이걸로 결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하는 법인도 서로 시장 이자율 당시의 시장 이자율 요 8%로 자금을 빌려 쓰는 결과가 되고 투자자도 시장 이자율로 투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05,151원으로 발행을 하니까 이건 할증 발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삼각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삼각. 자, 발행시 분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발행시 분계가 달라지는 것은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이 대변의 사채보다 더 많죠. 5,151원만큼 자산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증가 부분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 5,151원을 앞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 회계 처리할 때 같이 상각을 해 나갈 겁니다. 3년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상각할 거예요. 그래서 삼각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21년 1월 1일 날 기초장부 금액은 발행 금액하고 같죠. 거기다가 유효 이자율 8% 곱한 요 8,412원이 유효 이자이고요. 액면 이자는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요 차이 금액이 이만큼 나오게 되죠. 이 차이 금액만큼 상각을 할 것이고요.
장부 금액이 감소합니다. 아까 할인 발행했을 때는 상각을 하게 되면 기말 장부 금액이 증가해줘요.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증가시켜야 나중에 장부 금액과 같아집니다. 아니죠.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같아집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는 반대로 가야 돼요. 그 장부 금액이 지금 액면 금액보다 큰 상태거든요. 줄여나가는 겁니다. 줄여줘 가지고 나중에 10만 원에 맞추는 거죠. 자, 22년도 기초 장부 금액은 21년도 기말 장부 금액과 아까처럼 같습니다. 거기에다 유효이자율 8% 금액은 곱하기 하면 요 숫자가 나와요. 요걸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요거는 대변의 현금입니다. 그 차이만큼을 상각합니다. 또 요 기말 장부 금액이 다시 3년 차에 기초 장부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유효이자율 8% 곱한 게 이자 비용. 액면 이자는 대변의 현금 똑같습니다. 이 차액만큼을 상각합니다. 이걸 이렇게 계산해 놓은 표를 우리가 상각표라고 하고요. 이 상각표를 보고 분개해 주면 돼요. 그래서 21년 첫 번째 이자 지급하는 12월 31일에는 차변의 이자 비용은 8,412원. 이 유효이자가 이자 비용이고요. 대변의 현금은 10,000원. 액면에서 약속한 그 돈이 대변에 실제로 지급되는 이자입니다. 그 차액 1,588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 차변에 기입해야 이거는 환입, 즉 상각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환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각이라고 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환입이라고 했는데 그냥 상각, 환입 같은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빼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빼줍니다. 그 차액씩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1,588원 빼주고 그 다음에 1,715원 빼주고 1,848원 빼주잖아요. 이 상가액이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커져요. 증가해요. 요거의 상가액이. 상가액이 증가하죠. 왜 증가하냐면요. 액면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유효 이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상각이라는 것은 이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의 그 차이만큼씩을 상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돼 있어요. 차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네. 액면 금액을 점점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액면 금액을 줄여나가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일정한데 한쪽이 줄어드니까 차익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각액은 증가한다. 자, 할증 발행했을 때 증가했잖아요. 할인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까 그 앞 페이지인가요? 그 옆 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요 상각표도 보십시오. 할인 발행했을 때 상각표에서도 여기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을 보면은요. 1,424원, 1,595원, 1,784원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나 환입액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두 개 다 증가합니다. 할증 발행했을 때는 감소한다. 이런 표현으로 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증가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기억을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아요. 이해를 해 주시면. 자, 할인 발행했을 때 기말 장부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될까? 예. 자,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장부 금액을 액면 금액에 맞추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말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했을 때는 점점 증가시킵니다. 기초도 마찬가지. 뭐 기말이 그 다음에 기초로 가는 거니까 기초 장부 금액이나 기말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 시에는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 볼까요? 그 옆 페이지를 볼까요? 예. 할증 발행했을 때 삼각표에 기초 장부 금액이나 기말 장부 금액을 보시면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처음에 장부 금액이 더 높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줄여주어야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소한다. 자, 정리하면은 할인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을 점점 증가시키는 것이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을 점점 감소시키고 있다. 예. 그것은 이제 암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3년 후에 액면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증가시켜야 액면 금액하고 같을 것이고,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감소시켜야만이 액면 금액하고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리. 매년 지급하는 액면 이자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예, 액면 이자는 변화가 없다. 예, 즉 일정하다. 변화 없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하는 이자가 매년 증가한다, 아니면 매년 감소한다. 이건 다 틀린 표현이네요. 예, 변화 없어요. 현금 지급하는 이자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이 848281 줄어들죠.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우리가 유효 이자가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장부 금액에다가 일정한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똑같은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데, 장부 금액은 할증 발행했을 때는 장부 금액을 점점 줄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 똑같이 줄어듭니다. 근데 할인 발행 시의 삼각표를 보시면은요, 이자 비용이 증가해요. 왜 그럴까요?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잖아요.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니까 유효 이자율은 일정하지만 장부 금액을 증가시킴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자 비용, 매년 처리하는 이자 비용은 앞에 있는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것이고, 감소하면 이자 비용도 같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정리를 제가 해드린 건데, 이 정리된 내용이 주로 시험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채의 할인 발행에 대한 상각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그런 내용을 보기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설명을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찾아내려면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런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요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전표 입력하고 하는 문제는 못 봤어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주로 이론에서 다루어지는데, 자, 47페이지에 있는 이 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게 좀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매기 상각액, 매년 상각하는 거, 매기 상각하는 게 사채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계속 두 개가 다 증가했었어요. 증가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차익이 두 가지가 다 커집니다. 두 가지가 다 커져요. 현금 지급하는 이자는 일정한데 이자 비용이 하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나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상각액은 증가한다. 두 가지가 다. 자, 장부 금액을 보게 되면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했던 것은 증가시켜야 액면가하고 같아지니까 증가하지만 할증 발행하는 것은 감소시켜야 액면가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구분이 뭐냐면 이자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에 비례해요.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 발행은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이자 비용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분은 뭐냐? 매년 지급해야 되는 이자, 즉 액면 이자죠. 매년 지급돼야 되는 이자가 액면 이자인데 이거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두 가지가 다 일정하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표에서 말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앞에 삼각표, 분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시험이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앞에 그 회계 처리에 대한 실제 전표 입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수준에서는 이론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 문제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네, 이제 비유동 부채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넘어가 볼까요? 장기 차입금은 우리 FAT 1급에서 정리했던 거죠. 차입 시에는 대변의 장기 차입금, 차변의 현금 이렇게 했다가 결산 때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지급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비유동 부채는 감소시키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개정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라고 해서 결산 수정 분계로 이거 하죠. 결산 수정 분계. 그랬다가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는 그 다음 회계 연도에 지급을 이제 만기 때 지급을 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와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차입금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처음에 차입할 때는 장기 차입금 대변에서 증가하지만 마지막에 없어질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바뀌어 가지고 없어지게 돼요. 이와 같이 결산 때 한번 바뀌게 됩니다. 결산 때 이렇게. 자, 임대보증금. 네, 임대보증금 비유동 부채죠. 임대보증금. 네. 요새 뉴스를 보면 임대보증금 떼먹는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피해본 사람들이 많죠.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네. 자, 이것은 임대사업자의 부채입니다. 부채. 이게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지금 사태가 지금 심각해졌어요. 전재산이 1억 원인 사람들이 이거 전재산을 날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객지 나가서 사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가 뭐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자녀들 막막할 거 아니에요. 5년 10년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벌은 돈인데 그런 돈을 사기 쳐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 무기징역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좀 법이 냉정해야 돼요. 차지 그런 거에는 절대 용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임대보증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이제 FAT 1급을 할 때는 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기말에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한다. 요것만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FAT 1급 교재에 정리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계 처리였는데, 이제 좀 더 많이 아셔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게 부채로만 인식하고 나중에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회 안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이 보강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퇴직연금의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만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노동부가 강제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뭐 100인 이상 아니면 5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이렇게 더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00인 이상 기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뭐 100인이든 50인이든 사업주가 알아서 가입을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는 법인도 있다 이거죠. 규모를 가지고 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9페이지 이제 2번부터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에 확정 기여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예요. 퇴직급여.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할 때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금 중에서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요, 연금을 불입할 때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어떤 거냐면은 연금을 불입할 때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지급했다는 거네요. 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지급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퇴직금을 왜 종업원에게 직접 안 주고 연금회사한테 주느냐? 나중에 직원이 퇴직할 때 연금회사에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퇴직금을 지급한 건데 그거를 연금회사가 퇴직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퇴직자가 알아서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할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C사는 23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C사는 2023년에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0,0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이 3,000원이 있다면 회계처리, 기말에 만약에 회계처리 한다면 10,000원 납부해야 되는 거 요거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요. 퇴직급여. 그리고 이미 납부한 현금 자산감소는 7,000원이고 아직 미납한 3,000원을 부채로 인식하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에요. 미지급 비용.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100%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없다. 그래서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그냥 부채 계정으로 보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보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인식한다. 납입했을 때는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한다. 네, 정리되셨죠? 확정 기여형.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확정 급여형의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자,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네, 그러니까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것처럼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에서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과 지금 똑같습니다. 확정 급여형의 경우는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을 부채로 인식해 놔야 돼요. 자, 그리고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자, 납입액에 대한 설명도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고기간 말 이후에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네, 요거는 지금 아직 퇴직연금을 불입한 돈이 없을 때 이렇고요. 네, 우리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불입을 해놨다면은 그 불입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네, 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운영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해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이다 그러면은요, 그 상품이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을 거예요. 삼성생명의 무슨 상품, 또 어디 뭐 보증의 무슨 상품,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자산이 있으면 그것을 회계 처리할 때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한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 그러니까 연금액을 부었지만은 그 연금액이 현재는 주인이 누구냐면은 법인의 거예요. 회사. 아까 확정 기여형은 연금회사에 불입을 하면 그 주인이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다 불입을 해버렸어요. 회사가 관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 급여형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회사가 잡는다는 건 뭐예요?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이다 이거죠.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또 아까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하고 해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서로 관련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다가 차감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 다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더 많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적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밑에 표시했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부채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초과된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가지고 거기다 표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되시죠? 네. 자, 사례에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사는 23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고 모든 종업원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고 23년 보험사에 1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은 11,000원입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11,000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분계가 이게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11,000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1,000원이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연금을 불입한 것은 10,000원을 불입했습니다. 10,000원을 불입했을 때 분계는 이렇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부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다 적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계정 과목으로는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으로는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이에요. 그렇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자, 비유동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0원, 그 밑에 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표시해가지고 비유동 부채에 가산되는 금액은 1,000원만 비유동 부채로 합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산에서 차감 계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그 옆에 금액이 하나 더 있죠. 이것만 비유동 부채, 부채 총계로 가는 것은 이 1,000원만 부채에 포함되는 거예요. 표시는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이고 연금 운용 자산은 10,000원이다. 이렇게 표시해서 부채의 순 부채 금액은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확정급여형의 경우는요, 이게 1번의 분계라면 이건 이제 결산 때, 이거는 결산 때 하는 겁니다. 결산 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에요. 우리 FAT 1급에서 쭉 했던 그 분계입니다.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부채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이제 요 밑에 있는 걸 2번이라고 해볼 거예요. 이거는 연금 납입할 때 분계입니다. 연금 납입할 때 회계 처리예요. 그러니까 요 분계가 지금 같은 줄에 써놔가지고 결산 분계로 하나의 분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있는 것은 결산 분계이고 밑에 적어놓은 것은 불입한 날, 연금을 납입한 날 회계 처리가 밑에 있는 그 분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가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다 하는 거예요.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그 분납금을 납입하면은 바로 비용 처리한다.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이다. 요거고요. 두 번째, 확정급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분담금을 납입할 때 자산 처리한다.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것은 확정기여형에서는 퇴직급여니까 그냥 불이백이 전부 손익계산서로 가요. 그리고 부채로 인식하지를 않아요. 다만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만약에
불이백을 미납했다면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요. 예. 연금을 불입해야 될 돈을 자금 사정 때문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고, 확정 급여형에서는 우리가 결산 수령 분계가 있다는 것이죠.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퇴직금 추계액만큼을 부채로 인식할 때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FAT 1급 때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계 처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결산 분계를 하시고 연금 불입할 때는 그 밑에 있는 분계입니다. 연금 납입 시에는 자산 처리하면 돼요.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할 때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그동안에 퇴직금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시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때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면 돼요. 근데 대변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동안에 FAT 1급에서는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퇴직금을 이번에 500만 원을 받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500만 원. 부채 감소합니다. 직원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대변이 우리가 FAT 1급 공부할 때는 다 보통예금이었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만약에 그때 세금을 좀 공제했다 그러면 애수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이죠. 근데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들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을 전부 연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이 되는 거고, 불입할 때 요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불입할 때. 그냥 연금 계좌에서 전부 지급을 하지 않고 500 중에서 300만 원은 연금 계좌, 2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하면은 대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300,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200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할 때 분계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는 회사들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대부분 지급을 하는데 일부는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대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개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것과 관련한 문제는 제가 아마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또 뒤에 유형별 연습 문제 여기에서 본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같으니까 그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정리가 다 되실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장기 미지급금이라든가 기타 충당 부채 뭐 요거는 우리가 다 아시는 개념 과목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